청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아, 조선 놈들이 왜 지네 땅에 살지? 왜 강 건너와서 도둑질을 하냐? 야, 뭐 하는 짓이냐?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야, 땅도 넓고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좀 갈 수도 있지. 떼놈들 보소. 내가 와서 살면 내 땅이지. 이렇게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알력이 점점 커서 주먹질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칼부림까지 나게 됩니다. 우리는 조선의 국경이라고 하면 당연히 압록강과 두만강을 떠올려요. 조선 초기에 여진족을 몰아내고 사군과 육진을 직접 개척해서 북진을 강행했잖아요. 그래서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을 딱 확정지었죠. 조선 초기에 국경을 이렇게 확정지은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국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조선이 초기에 압록강, 두만강을 국경으로 정하고 지금도 역시 중국과의 국경은 압록강, 두만강이죠. 하지만 그 사이의 국경의 변화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 국경의 변화를 만든 것은 바로 중국이에요. 조선은 이성계 이래로 쭉 한 나라 조선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한번 나라가 뒤집혔죠. 청나라는 만주족이 중심이 되어서 세운 나라죠. 만주족이라고 하면 여진족과 같은 말이죠. 얘네들이 만주에서 중국 본토로 쭉 들어와서 중국 중원 지방을 다 먹고 청나라를 세우잖아요. 만주 지역은 춥고 뭔가 척박하고 이런 환경에 있다가 중원 지역으로 싹 내려와서 중원을 먹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땅도 좋고 물도 좋고 날씨도 좋고 기후도 좋고 다 좋아. 그러면 당연히 만주 지역에서 살겠어요? 중원 지역에서 살겠어요? 당연히 중원 지역으로 내려와서 살고 만주는 당연히 인구가 뜨문뜨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 지역이 텅 비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만주족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언젠가는 한족 국가가 다시 부흥해가지고 이민족 국가를 쫓아낼 수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으니까. 몽골족도 옛날에 원나라를 세웠다가 망한 이후로 다시 돌아가서 지들끼리 북원이라는 나라를 세운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만주족도 역시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 언젠간 자기들이 다시 돌아갈 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지역을 만주 지역이라고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만주 지역을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땅이니까 신성한 땅을 냅두고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비워놓는 정책을 실시한 거예요. 우리 만주족도 아무도 들어가지 마. 가끔 들어가서 뭐 산삼 캐고 일부 채집하고 사냥하고 이 정도는 가능한데 들어가면 안 돼. 우리 만주족도 못 들어가니까 다른 조선인이라든지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봉금 정책이죠. 그래서 만주 땅은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상태로 유지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함경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만주 지역이 텅텅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함경도에서 조선 사람들끼리 북적북적 살다가 건너편 땅을 봐. 건너편에 사람도 없고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 봉금 정책이라고 해도 그 넓은 만주 땅을 다 지키고 못 들어가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명씩 한번 건너가 보는 거예요. 야, 만주에 저 땅이 괜찮아 보이는데? 건너서 살다 보니까 땅도 좋고 사냥하기도 좋고 채집하기도 좋고 자연 환경이 좋은 거야. 그래서 함경도 평안도에서 북적북적 사는 우리 넘어가서 편하게 살자라는 식으로 한 명 한 명씩 건너가는 거예요. 사실 조선 사람들에게 만주 땅이라는 것은 딱히 부담스러운 땅이 아니었어요. 고구려 시대, 고려 시대에 이르기까지 만주 지역도 상당히 많은 조선인이 이미 건너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점차 왕래하는 빈도가 잦아집니다. 그 만주 지역 중에 이렇게 조선 사람들이 많이 건너와서 살던 압록강, 두만강 건너편의 땅을 바로 간도라고 이름 지은 거죠. 간도라고 하면 경기도, 강원도처럼 딱 행정구역이 정해져 있는 곳이 아니라 아름아름 조선 사람들이 넘어와서 살던 지역인 거예요. 간도가 애초 공식적인 행정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경계를 특정하기는 불가능했죠. 간도 지역이 아무리 빈 땅이라지만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만주에 거주하는 청나라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죠.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와서 사니까 여기 애초 살고 있던 청나라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아, 조선 놈들이 왜 지네 땅에 살지? 왜 강 건너와서 도둑질을 하냐? 야, 뭐 하는 짓이냐?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야, 땅도 넓고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좀 갈 수도 있지. 떼놈들 보소. 내가 와서 살면 내 땅이지. 이 욕심만 드득드득 붙어가지고 이 떼놈의 새끼들. 이렇게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알력이 점점 커서 주먹질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칼부림까지 나게 됩니다. 문제가 점점 커져요. 동네 싸움박질 하던 그 싸움에서 점점 커져서 외교 문제로 비화되게 되는 거예요. 청나라 입장에서 볼 때 조선이란 나라는 반쯤 속국이잖아요. 이 속국과 마찰이 있는 게 영 체면이 깎이는 거야.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청나라와 조선이 서로 외교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누구를 보내냐면 오라총관이었던 목극동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파견합니다. 조선에서는 우참찬 박권 그리고 함경도 관찰사 이선부가 대표로 파견됩니다. 파견해서 같이 만난 목적은 뭐예요? 국경을 확실히 정해서 더 이상 월경이나 분쟁을 하는 것이 없도록 확실하게 못을 박자라는 것이 목적이죠. 그 당시는 강을 국경으로 정하겠죠. 강을 기준으로 국경을 하려면 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을 정한 일은 당시 강의 꼭대기, 맨 상류, 강의 수원지가 어디냐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였죠. 당시 국경을 정한다는 건 지금처럼 뭐 지도를 딱 긋고 38선, 위도 경도 확인하고 도장 땅땅땅 찍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됐다. 문제는 당시 압록강이나 두만강의 상류 지점 꼭대기는 바로 백두산이었던 거예요. 관악산 정도 되는 동네 뒷산이 아니잖아요. 백두산 높이가 2744m인데 지금처럼 등반로가 비교적 잘 닦여 있다고 해도 백두산 등반한다고 생각하면 장난이 아닐 텐데 당시는 등반로도 없는 그냥 말 그대로 나무 빽빽한 숲속을 그대로 올라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르는 길이 엄청나게 험준했겠죠. 그래도 국경을 새로 정해서 확정짓는 일이잖아요. 나라를 대표해서 갔으면 당연히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꼭대기까지 등반을 해서 수원지를 확인하고 국경을 확인했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조선 조정에서 대표로 나온 이 박권이랑 이선부라는 사람은 늙고 힘없다는 핑계로 등산을 하지 않아요. 청나라 대표 목극동이 박권 이선부에게 좀 나이 들고 힘들면 쉬어 이렇게 말했더니 박권 이선부가 그럼 우리는 안 갈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지들이 가서 대표니까 끝까지 확인을 하고 수원지를 확인하고 국경을 정해야 되는데 지들 대신에 누구를 보내냐? 통역관을 대신 보내요. 통역관을 보내서 야 우리는 너무 힘드니까 너네가 대신 정하고 와 이렇게 떠밀어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이에요. 반면에 청나라 대표인 오라총관 목극동은 사냥꾼 출신이에요. 시원시원하게 등반하는 거예요. 맨날 왔던 길이니까. 가뜩이나 청나라는 상국이고 조선은 속국이잖아요. 애초 게임이 안 되는 이 상황인데 조선 대표도 올라가지 않고 대표의 쫄따구인 통역관이 대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목극동하고 통역관이 협상을 해야 되는데 게임이 되겠냐고요. 게임도 안 되죠. 백두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지도 않는 거예요. 2744m인데 중간인 2150m까지 등반을 하고 여기서 땅땅땅 비석을 세우고 협상이 끝내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 숙종 38년에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을 확정짓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웁니다. 여기서 나온 그 유명한 말이 서위압록 동이토문이죠. 서쪽은 압록강을 국경으로 하고 동쪽은 토문강을 국경으로 한다. 이 문구를 새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 토문강이 어디냐라는 해석을 두고 청나라와 조선의 영토 분쟁이 이어지게 되죠. 근데 그건 나중 일이고 어쨌든 그 당시로서는 이 복잡한 국경 문제를 우리가 깔끔하게 해결했다는 자화자찬을 조선 조정이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이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 것이 1712년 4월이거든요. 그리고 6개월쯤 지난 1712년 10월에 조선 조정에서 어전회의가 열립니다. 그 회의를 뇌물회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숙종과 주요 대신들이 다 참석한 회의인데 그 회의 내용이 조선 왕조실록에 적나라하게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좀 어이가 없어요. 청나라 대표인 오라총관 목극동이 있었잖아요. 그 대표 밑에 통역관으로 온 대통관 홍의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관은 통역관 중에 가장 큰 대장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통역관 대장 홍의가라는 사람이 목극동을 수행해서 같이 온 거죠. 근데 1712년에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지고 그 1년 전인 1711년에 1차 조사가 먼저 있었어요. 이때 대통관 홍의가도 같이 와가지고 그 조사에 참여했거든요. 조선이 그때 이 대통관 홍의가에게 뇌물을 찔러줍니다. 무려 은화 1000냥을 줍니다. 당시 그냥 돈보다 은화는 가치가 더 컸거든요. 지금 현재 가치로 정확하게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한 4, 5천만 원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 사전조사에서 청나라의 통역대장 홍의가에게 잘 봐달라고 지금 돈으로 수천만 원에 해당된 돈을 뇌물로 찔러준 거예요. 그리고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지는 것이 1712년 4월이잖아요. 이때 본 협상에도 당연히 누가 나와요? 대통관이었던 홍의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 조사에도 1000냥이나 찔러줬는데 본 협상을 우리가 잘 마무리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 대통관 홍의가에게 얼마를 찔러줘야 되냐? 이거를 논의하는 거예요.
논의하기 위해서 조선 왕과 조선 중신들이 같이 모인 어전회의에서 이 뇌물 액수를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형조판서 박권이 말하기를 천냥은 너무 과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천냥 찔러줬는데 이번에 천냥 주긴 너무 많아. 형조판서 조태채가 말합니다. 다른 나라 역관한테 뇌물을 주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영의정 이유가 말합니다. 아니 좀 그렇긴 한데 병판의 말이 좀 일리가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챙겨줘야지. 그래도 우리 위에서 힘 썼는데 대통관도 챙겨줘야 되고 대통관 밑에 차통관이라고 있었거든요. 대통관이 통역대장이고 차통관은 그 밑에 대통관의 꼬봉통역관이에요. 영의정 이유가 말하기를 대통관도 좀 챙겨주고 차통관도 좀 챙겨줘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 조정 누구도 이 뇌물에 대한 약간의 염려가 있을 뿐 어느 누구도 세게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반발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에 보게 되면 이 뇌물을 나타내는 한자인 뇌물 뇌자가 명확하게 딱 언급이 돼 있어요. 즉 조정 대신 모두가 이 통역관에게 주는 돈이 뇌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통역 대장인 대통관에게는 은화 500냥을 뇌물로 주고 쫄따구 통역관인 차통관에게는 100냥을 주기로 합니다. 국경을 정하는 일은 정상까지 올라가지도 않고 조선 통역관에게 맡겨놨으면서 청나라 통역관에게는 수천만 원이나 되는 뇌물을 찔러준 거죠. 조선 대표들은 백두산 정계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세웠는지 위치도 대략적으로밖에 몰랐던 거예요. 가서 땅땅땅 받는 장면을 직접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 놓고 국경 협상을 잘했다고 자화자찬을 했으니 조선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 측 대표였던 박권의 묘비에 보면 득지 500리라고 적혀 있어요. 즉 땅을 내가 500리를 득했다, 얻었다. 그만큼 난 조선의 땅을 확장시킨 사람이다 라는 게 묘비에 적혀 있는데 진짜 이것이 사실인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